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당장 내일부터 규제에 들어갑니다. 日本ではいやそんなに進ま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ね、そういう見方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実際はかなり韓国で純度の高い化水素が作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のが現在なんですね。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게 지난 2019년 7월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의 시도는 좌절됐고 오히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반도체 전쟁에서 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모이는 경인 지역, 특히 반도체 업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위해 반도체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맡고 계시죠. 김용준 단장이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 전무님 2년 전에도 저희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참 걱정도 많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2년 전이죠. 2019년 7월 4일 날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소재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7월 4일이 시행일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이 세 가지 품목은 제조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들인데요. 이게 없으면 생산이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제조하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있었고요. 또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로 첫 번째 바뀐 것은 이 소재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을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험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쓰는 그러한 전략으로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 개발을 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런 소재에 대한 일본 대일 수입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 그런 대일 의존도가 한 1%씩 낮춰갔는데요. 그 이후 2019년부터는 한 3%씩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강하게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의지와 전략이 바뀐 거고요. 또 하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이러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대일 수출은 조금씩은 줄었는데 1%포인트 정도씩. 근데 그 이후에 거의 3%포인트씩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면 김 단장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활을 걸고 국산화,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 이런 걸 추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안 전무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 견해는 이제 이 건전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생태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위에 이제 소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부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있는데 이 그 생태계가 건전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소자 업체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장비 부품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그 연구력이 뛰어나고 생산력이 우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소자 업체에서도 상당히 그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제까지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 모든 걸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 자국 내에 장비 부품, 그다음에 소재 산업의 활성화에 소자 업체들이 직접 크게 관여를 해서 여기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아마 계기가 돼서 아마 2년 동안 저희들은 굉장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 뭐 이렇게 말씀을 예, 하는 그러니까 거죠.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그러니까 건전한 생태계. 국내 생태계가 좀 더 튼튼해졌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이 이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소자 업체들이 이제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난 2년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런 생태계나 소재의 국산의 핵심이 수출 규제를 했던 세계 품목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참 이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봐도 생소해요. 불화수소, 뭐 불화폴리이드, 국자에선 포토 레지스트리. 뭐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안 전문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 이 세계 품목이 전 국민이 뭐 이름 다 잘 알 외웠죠. 정도로 유명해진 네. 단어입니다.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7월 4일 날 2019년 7월 4일 날 수출 규제 세계 품목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는 이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있고요. 또 반도체 제조에 쓰는 이 EUV 포토 레지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불화수소가 있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할 때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뭐 그 당시에 우리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 굴곡진 곳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품목이고요. 그리고 EUV 포토 레지스터는 우리 반도체를 제조할 때 이 노광, 빛을 사용하는데요.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강제를 씁니다. 그럼 강강제의 이 최첨단 소재가 EUV 포토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EUV가 아마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하면 EUV 단어를 알고 있는 비율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불화수소는 이 반도체를 제조할 때 식각, 깎는 부분이 있고요. 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 케미칼, 또 가스, 이제 불화수소로 케미칼도 하고 액체도 하고 기체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이 소재를 일본이 잘 발굴을 해서 규제 품목으로 넣었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게 뭐 이런 품목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게 없다고 우리가 생산이 안 될 정도의 이게 핵심이고 우리는 못 만드나? 이런 자괴감 국민들이 우리도 뭐야 저걸 못 만들어서 일본인 규제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후로 그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들이 좀 많이 됐는데 어쨌든 대일 수입은 많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에 쓰는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개발해서요.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불화수소는 이 국내 기업이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의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불화수소는. 그리고 또 불화수소라는 게 이 액체는 꼭 반도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순도를 높이면 반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수소를 할 수 있는 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용으로 순도를 높여서 생산량을 늘려서 불화수소는
상당한 수준의 국산화가 진행이 됐고요. EUV 포토레지스트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얘기 많이 했죠. 예. 좀 어렵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EUV 포토레지스트의 이 사용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는 연구 개발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날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부분에서 소재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립화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2019년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출 규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산화 연구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소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했겠죠. 예,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소제품 장비 기업들, 근데 규모는 사실은 작은 기업입니다만 국산화의 노력을 많이 해서 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텐데요, 많이 좋아질 텐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많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아마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김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2년간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좀 불안한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죠. 좀 많이 불안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본이 반도체 회사가 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지금 현재 사라지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약세인 셈이죠. 그래서 현재 아마 자기들은 경쟁력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재, 부품, 여기에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번 수출 자기들이 제안한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이번에 그 소재나 부품에서도 자기들이 좀 자기들이 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1974년인 것 같은데요. 김 단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저희들은 반도체 조립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한국 반도체라고 강기동 박사님이 미국에 이제 해서 학위를 하시고 모토로라에 계시다가 와서 세운 회사가 이제 한국 반도체입니다. 근데 한국 반도체인데 그 강기동 박사님이 이제 이공계 전공이니까 경영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1974년 12월에 삼성전자에 그 경영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때가 1983년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저때 이제 저희 40년 전인데 이병철 회장 모습도 보이고요. 40년 전 저 사업장하고 지금 사업장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983년에 국내 최초로 이제 64K 디램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했고 92년에 또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그다음에 94년에는 이제 256메가 디램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전분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성과이죠, 이건? 저 당시에 아마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절대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우리가 하면 실패한다, 한국 안 될 이런 거다.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희가 기술이 없었고요. 또 우리가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30년 된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모한 도전이었고요. 또 반도체는 산업이지만 과학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과학기술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이 기술 1등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 공장 같은데요. 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 2위를 다 한다. 메모리 분야지만.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 물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반도체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 뭔가 하면은 손목시계용 칩입니다. C칩인데요. 트랜지스터가 한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64K라고 그러면은 6만 4천 개 이제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6만 4천 개 있다는 이야기고 256메가라 그러면은 2억 6,500만 개 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지금 칩을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첨단 제품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제품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유일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얻었는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86년부터 국책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해서 4학년 공동 협력의 결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세계 1, 2위 하는 반도체 회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메모리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삼성은 반도체 전체에서 76%가 메모리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중심 회사입니다. 94%가 메모리인데요.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D램 분야에서는 삼성이 41%고요. 하이닉스는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70%를 그럼 70%가 70%군요. 예, 7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뭐 유사한 이 현상입니다. 삼성이 33%를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 12%를 갖고 있어서요. 두 회사 합치면 50% 가까이 됩니다.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하기 때문에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2위가 우리나라니까 3위 기업이 이제 미국 마이크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에서 D램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4세대 14나노 4세대 칩을 양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시 메모리인 경우에는 172단을 양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업체보다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양산을 하지만은 양산해서 이제 무조건 양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수율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는 이 수요를 봐야지 정말 앞선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만만치 않군요, 메모리도. 메모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수승하는 것 자체도 지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 메모리는 완전히 집토끼고 이건 그러니까, 굳은 거고 이제 시스템만 잘하면 된다 이런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산토끼 잡으려고 그러다가 집토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 단장님,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전망이 좀 어두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회사에서는 이제 PC에 들어가는 D램의 재고량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D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우리 서버입니다.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PC의 DRAM 수요를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PC에서 쓰는 메모리 비중이 전체 메모리 네, 비중이 비중이 한 10%, 한 20% 아, 그 정도밖에 그 안 정도밖에 되는군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좀 지금- 재고가 좀 늘었다고 해서 전망이 떨어진다? 그렇죠. 사이클이 그게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예,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버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의 앞날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전무님도 그렇고 김 단장님도 그렇고 그 보고서 외국 투자회사 보고서만큼 그렇게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조금 더 짧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이 이제 호황기 접어든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피크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진짜 짧아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 사이클이 이제 PC, 그러니까 옛날에 그 PC가 메모리 반도체 주 사용처였습니다. 그럴 때는 PC가 이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가 교체를 있어서 하니까. 예.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사이클이었습니다. PC 교체 주기의 사이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의 서버 다양해졌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사용처가.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 지금 시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는 있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사이클을 갖고 수요 공급을 맞추는 뭐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근거가 그렇게 강하진 않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특히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것도 있는데 메모리하고는 좀 다른가 보죠? 메모리는 아닌 건가 보죠? 예, 메모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메모리는 표준형이고요.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용량 조절을 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뭐 그런 그 조절 영역 때문에 이게 뭐 없다 있다에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는 꼭 그 기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처마다 사용된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올 초에 이 유럽 자동차 회사 또 미국 자동차 회사에 이 나온 얘기가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 공장이 중단된다라는 사례에서 봤듯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이 시스템이 생산이 중단되고 그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원인은 반도체 제조 시설의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시설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해서 제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부족한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졌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생산될수록 메모리는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 뭐 전망을 좋게 봐도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성장했다고 해서 메모리가 주는 게 아니고 경쟁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다. 예. 일단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어찌됐든 그 일본의 공격, 그 시도, 국산한 그 반도체를 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시도는 좀 좌절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K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구축되면 이제 반도체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영상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K 반도체 벨트에는 이제 그 메모리 제조 회사가 포함이 돼 있고요. 팹리스도 있고요. 파운드리 회사도 있고요. 패키징 회사도 있고 소부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K 벨트를 통해서 이 5가지의 그 우리 산업 그 회사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경쟁력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 반도체 벨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성공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펠리스, 파운드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스템 분야의 같은 경우 이제 설계를 회선하는 팜리스? 팹리스. 예, 팹리스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문 생산하는 데를 파운드리 또 중간중간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열화가 돼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분업화라고 하는데요. 설계 제조가 반도체 산업이 처음 날 때는 같이 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인텔, 뭐 페어차일드 이런 회사들이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설계 제조를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크다 보니까 설계하는 회사들이 이걸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반도체 회사들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회사와 설계하는 회사가 분업화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점점 더 그렇게 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작은 뭐 디자인 하우스나 IP 기업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의 특히 시스템 반도체 구조는 설계 제조가 분업화된다. 예,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하는 K 반도체 물론 있어 있습니다. 이게죠.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예,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메모리만 좀 더 강화하겠다가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구축해보겠다, 경쟁력을 좀 갖춰보겠다.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뭐 다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한 3배 정도 시장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한 3% 이런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을 저희들이 한국의 반도체가 다시 석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K 반도체 벨트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는 굉장히 강하고 1, 2위지만 시스템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메모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연산을 한다. 그거는 시스템 반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는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 지금 이제 인텔 CPU가 이제 우리 PC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CPU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 모바일에 있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런 것이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약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는 모든 나라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김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니 뭐 AMD니 몇 개 기업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요. 예, 그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가장 많고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전 세계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거의 뭐 독점적인 주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체를 봐도 미국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력은 뭐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시스템 분야 이런 분야까지 좀 더 우리 산업 기반을 좀 넓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좀 뭐 단장님이 계신 그 추진단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한 3% 초반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3%입니까? 예, 예.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는 70%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분야는 3%. 3%. 굉장히 불균형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인텔이나 AMD가 이제 CPU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털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팹리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은 없고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죠. 힘든 아마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장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가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CPU나 GPU에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경쟁해서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어떤 게임 체인지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뭔가? 그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능형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반도체.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메모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의 수요. 그게 이제 우리는 지능형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나 GPU 같은 경우는 이미 인텔이나 이제 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장악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서 경쟁하기보다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겠다. 그렇죠. 앞으로 네. 미래 기술을 보고 새로운 기술에 저희들이 전력 투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이제 대만 TSMC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면?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기업이 네. 대만의 TSMC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생산만 해주는 곳이죠. 설계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기업의 설계를 갖다가 생산만 해주는 곳인데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파운드리 산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실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주물 공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 주조 공장. 그러니까 네. 다 이게 금형 같은 걸 떠오면 그냥 떠서 판매하던 이게 주물 공장, 주조 개념상 공장. 똑같은 겁니다. 어. 개념상 똑같은데 이제 반도체 분야의 주물 공장 같은 것인데 반도체 제조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 근데 그 주조도 그냥 단순히 그냥 금형 찍는 게 아니라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예, 미국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4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지금 이 공급량의 54%를 대만 TSMC 혼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삼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의 이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도 오래되고 기술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실제 파운드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2019년 3월 달입니다. 사실 2년 좀 넘었고요. 예산 40년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왜 기술력도 못하냐? 차이가 좀 많이 이런 나겠군요. 질문은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차이도 많고 예, 늦게 아직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이 두 회사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객은 미국의 빅 커스터머들이죠.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TSMC 혼자만 이 제조 시설을 갖고 있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두 곳은 반드시 필요한 제조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필요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도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9년부터지만 예. 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굉장히 커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팹리스, 세계적인 팹리스가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큰 팹리스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팹리스 회사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칩을 이제 구워야 됩니다. 칩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다.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K 반도체 벨트 보면은 핵심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Consistently named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on earth, South Korea is home to a roster of tech heavyweights that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way that we live. Car into a mobile phone. That's right. Join me on Innovate South Korea as I find out how innovation is being driven here. CNN 방송의 한 대목인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다.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간 곳이 어딜까요? And we got exclusive access to see how, here in the city of Suwon, just ahead of a big milestone last year. This is it, the headquarters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campus, located just a short drive south of Seoul. Peek inside. 네, 여기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이곳 수출에서 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그런 곳으로 보였는데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 시설들이 몰려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CNN까지 나서 독점 시대를 한 걸 보면 그만큼 반도체의 중요성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날 웨이패를 흔들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회의를 했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업체 회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주문한 것은 이제 미국이 반도체 수급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안을 미 의회에서는 법안을 2개를 지금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가 Chips for America고요. 다른 하나가 아메리카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Chips for America라는 것은 칩의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겠다.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뭔가 하면은 세계에서 팹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팹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팹은 많은데 파운드리 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게 뭔가 하면은 파운드리에 5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들 설계해서 외국에 우리나라나 대만에 맡겨서 생산을 해왔는데 그렇죠. 이제 직접 생산까지 하겠다. 그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팹리스가 있습니다. 큰 팹리스가 우리가 잘 아는 게 퀄컴이라든지 이런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다 뭔가 하면은 생산은 다 어디서 하느냐? 대만하고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2개의 법안을 처리를 하고 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 내에 짓게 되면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미국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국회에서도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이렇게 패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접 만드는 것까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제공받거나 수입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중국도 뭐 반도체 굴기 해갖고 직접 만들어 보겠다, 자기들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산업으로 보면 전자산업, 특히 이제 첨단 전자산업에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말단입니다. 부품으로. 반도체만 하면 전체를 할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다 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를 해야 돼요. 또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반도체를 잘하면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경쟁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무역 전쟁, 그 산업의 패권 전쟁, 지금은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미국의 장비나 부품이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가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은 다소 걸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게 엇갈리더라고요. 아까 이제 전문님 말씀은 쉽지 않을 거다. 중국이 반도체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굴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조건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긴 그렇죠. 하지만. 2015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해서 170조를 투입하기로 돼 했죠.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자립화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메모리 쪽에도 따라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시스템이나 이제 이쪽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일단은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ASML의 EUV 장비를 못 팔게 했기 때문에 5나노 미만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추격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견제해 주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격차를 좀 더 벌려야 격차를 되고. 벌려서 가야.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 전쟁 통해서 이제 특히나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불리 어떤 점은 좀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어떤 점은 좀 그 부정적이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김영진 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은 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와 국가는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러브콜을 이미 보냈고, 두 회사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빅커스터마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미국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김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에 이게 CPU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보다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앞선 그 차세대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이제 저희들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능 반도체. 결국은 인간의 뇌하고 비슷한 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우리 이세돌 기사가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은 한 2,000개 정도의 CPU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얼마를 먹는가 하면 한 200kW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기사는 20W 정도밖에 소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성능이고 하나는 저전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초 동안에 1000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초당 한 1조 번 정도 연산할 수 있는. 그 1000배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 1000배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뇌와 비슷한 그런 반도체. 그래서 우리 그거를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와 굉장히 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 그것을 모사해서 반도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저전력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미리와트 수준의 전력만 소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이었죠. 예. 그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김 단장님 단장을 맡고 계신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반도체 그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은 범부처 사업입니다. 과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범부처 사업인데 10년간 1조 96억을 투입하는 그런 대규모 범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메모리의 최강자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김현주 단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했죠. 계속되는 위기를 실력으로 돌파해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확보한 우리 반도체. 당면한 위기들도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